안녕하세요. 남편과 일을 하면서 사연을 즐겨 듣던 사연튜브 애청자입니다. 60년이 넘게 인생을 살면서 나름 희노애락을 잘 겪으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저는 인생에서 큰 씁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하나밖에 없는 저의 외아들 때문이었는데요. 아들을 낳고서 그 기쁨을 하루하루 누리며 정말 열심히 키워왔는데 그 아들로 인해 제대로 된 행복을 느끼기도 전에 큰 배신감과 아픔, 서러움, 슬픔만 느끼게 되었어요. 그 아들로 인해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저보다도 우리 남편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어제까지도 저도 사연을 즐겨 듣던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우리 아들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골에서 만나 시댁이 일구던 농장과 돼지 축사를 물려받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부모님 따라서 집 텃밭이나 가꾸던 제가 큰 농장과 돼지 농장을 운영하려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좀 무뚝뚝하긴 해도 나름 가정적인 남편 덕분에 잘 적응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네요. 저희는 살면서 자녀를 많이 낳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처녀 시절부터 몸이 좀 약했던 탓에 계속해서 유산이 되었고 어렵게 지키게 된 아이가 바로 지금 저의 외아들이었죠. 그 아이 이후에도 딸도 가지고 싶어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되더군요. 그래서 하늘이 우리에게 허락한 아이는 이 아이뿐인가 보다 생각하며 오로지 이 아이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주며 키웠습니다. 저희 남편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훈육을 참 호되게 했어요. 남들은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애지중지하며 키웠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 더 제대로 키워야 한다며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지 않았죠. 아이가 어릴 때부터 제 부모를 공경할 줄 알도록 키우기 위해 밥상머리 예절부터 시작해서 존댓말 쓰는 거, 그 외 가정교육을 정말 잘 가르쳤어요. 그런 남편의 육아 방식에 저도 동의를 한 바여서 크게 터치하지 않고 그저 옆에서 엄마로서 울타리가 되어줄 땐 되어주고 또 함께 혼내줘야 할 땐 혼내주며 그렇게 키웠네요. 덕분에 우리 아들은 크는 내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꼭 밭에 계신 아빠한테 먼저 들러서 인사하고 집에 들어가고 집에 갔다가도 밭에 잠깐이라도 가서 일을 돕거나 축사 가서 돼지들 밥 주는 일이라도 거두는 정말 예쁜 효자였어요. 동네 어르신들도 우리 애만 보면 예뻐가지고 용돈을 줄 정도였으니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라고 할 수 있었죠. 한 번은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부부가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일이 바빠서 서로 다 챙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은근 로맨티스트인 제 남편은 그래도 기념일에는 항상 작은 선물이라도 챙겨주거나 케이크라도 사와서 가족들이랑 같이 파티를 해주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바빠서 그럴 겨를도 없었죠.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그의 결혼 기념일을 챙기게 되었어요. 그때가 우리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였는데요. 밤 늦게까지 남편과 일을 하고서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애가 집에 있으면서 거실 불을 다 켜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걱정스런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가 거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우리 아들이 지방에서 케이크에 불을 켜고 노래를 부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결혼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결혼 기념 축하합니다.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며 나오는데 그때 참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고마움과 애틋함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저나 남편 둘 다 생각지도 못한 깜짝 이벤트였기 때문에 그때 느꼈던 감격과 놀라움이 더 두 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무뚝뚝하던 우리 남편이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 고맙다. 아빠가 정말 감동받았다.
우리 아들이 벌써 이렇게 다 커서 부모님 결혼 기념일도 챙겨줄 줄 알고. 우리 아들 앞으로도 이렇게 아빠를 대신해서 엄마도 기쁘게 해줘. 알았지? 그리고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맙다, 우리 아들. 엄마 아빠 두 분이 제 부모님이라는 게 전 자랑스럽고 좋아요. 앞으로도 제가 효도 많이 할게요. 두 분 바쁘셔서 오늘 따로 결혼 기념일 못 챙기실 것 같아서 제가 챙겼는데 좋아해 주시니까 뿌듯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앞으로도 저 좋은 아들이 될게요. 그래, 그래, 내 새끼. 이 엄마도 우리 아들 많이 사랑해. 우리 아들은 이렇게 예쁘고 선했어요. 공부도 착실하게 했고 누구보다도 우리 부부에게는 귀한 보물이었죠. 그렇게 우리 아들은 훌륭하게 잘 커주었고 서울의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으로 취직까지 했습니다. 이미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들어간 것만으로도 우리 동네의 큰 자랑거리였는데 대기업까지 들어가니 온 동네 분들이 축하를 해주셔서 하루는 아예 잔치를 벌이기도 했었어요. 저희 부부도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돼지를 키우며 힘들고 바쁘게 살았어도 우리 아들 하나 성공한 것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이렇게 쭉 행복할 줄만 알았죠. 근데 웬걸요? 그 보석 같던 아들이 장가를 들고 나서부터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는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취직을 하고 얼마 안 되어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왔고 상대는 회사 안에서 지인이 소개를 시켜줬다는데 미용실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일을 한다는 사람이라고 하기에 궁금하더군요. 요즘 젊은 애들 헤어 디자이너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와는 다른 일을 하는 아이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아들이 그렇게 예쁘고 착하다고 칭찬을 많이 해서 설레고 궁금한 마음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사는 집으로 내려와서 인사를 하는데 정말 애가 예쁘장하게 생겼더라고요. 미용실에서 일하는 애답게 머리도 예쁘게 잘 만지고 화장도 곱게 해서 왔는데 참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대화를 해보니 여자애가 당찬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세심하고 조심성 많은 우리 아이와는 다르게 대장부 같은 기질이 있어 보여서 더 좋았죠. 게다가 하는 짓도 예뻤어요. 보니까 고기를 좋아하나 보네. 있어봐. 고기 더 가져다 줄게요. 어머,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직접 가져다가 먹을게요. 왜 힘드시게 일어나세요? 어디에 있어요? 주방 위치만 알려주시면 제가 더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더 필요한 반찬 있으시면 더 말씀해 주세요. 가는 길에 제가 가지고 오면 되니까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참 가정교육 잘 받고 컸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여러모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 부부는 반대하지 않고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집은 남편이 해주었어요. 그쪽에서 혼수는 알아서 챙겨온다고 해서 따로 신경 쓰진 않았는데 집은 그래도 신혼이어도 좋은 곳에서 시작을 하라고 서울의 괜찮은 곳으로 32평 아파트를 하나 장만해 주었죠. 둘이서 살기에는 넉넉한 집이라 며느리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남편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하는 걸 보면서 장만해 주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아들과 며느리로 인해서 우리 부부에게 행복한 날들이 지속될 거라는 기대는 그때부터 조금씩 깨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순조로웠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할 수 있었고, 저희는 아이들의 결혼식을 마치고 다시 시골로 내려와 일상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그날로부터 저희 부부의 후회와 아픔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처음 저희 집으로 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자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라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날 맛있게 먹었던 걸로 기억나는 음식들 위주로 해서 준비를 해놓았죠. 고기에 잡채에 요즘 애들이 좋아한다는 음식들을 위주로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애들이 오기로 한 시간이 다 지나가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중간에 한 번씩 어디쯤인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해도 계속해서 안 받길래 저희는 집으로 오는 길에 무슨 일이라도 난 줄 알았습니다. 몇 시간째 연락이 안 되는 아들과 며느리가 걱정이 돼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사이 밤 9시가 넘어서 아들 녀석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는 정말 화가 나서 혼났습니다. 아들. 아니, 오늘 6시까지 집으로 온다고 하는 애들이 연락도 없고 전화를 해도 안 받으니 오다가 무슨 사고라도 난 줄 알았어. 도대체 왜 연락이 안 된 거야? 지금은 어디고? 오고 있는 거니?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걱정스럽던 마음을 담아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돌아오는 대답이 황당 그 자체였죠. 엄마,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가려고 했는데 마누라가 갑자기 피곤하다고 해서 못 가게 됐어요.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 깜빡했어요. 전화할 틈도 없이 나가서 밥 먹고 이제 막 들어와서는 엄마한테 부재중 전화 와 있는 거 보고 전화드려요. 저는 아들 녀석이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전화를 했다는 사실도 황당했는데 약속을 못 지킨 이유와 이제야 전화를 한 이유들이 모두 너무나 납득이 안 되고 황당하기만 했어요. 뭐야? 아니, 넌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피곤해서 못 왔다니. 너네 온다고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음식들을 차려놨는지 알기나 해? 그리고 넌 못 오면 못 온다고 바로 전화를 했었어야지. 이것저것 하다가 연락을 못 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게 지금? 네 아빠는 오늘 일도 안 나가시고 집에서 하루 종일 너네 기다리셨어. 거기다 연락이 안 돼서 지금 경찰서로 전화까지 해봐야 하나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황당한 소리야? 아, 죄송해요, 엄마. 전화를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집으로 갑자기 장모님이 오셔서 그래서 저녁 대접해드리고 들어오느라 저희도 늦게 들어오고 연락도 못하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정말. 뭐? 내가 진짜 살다 살다 이런 푸대접은 또 처음 받아본다. 넌 이제 장가 갔다고 이 애미랑 애비는 안중에도 없고 장모만 네 부모인 거냐? 어? 그것도 우리 집에 오기로 한 애들이 그거 다 무시하고서 갑자기 찾아온 장모 밥 사주느라 연락도 없이 안 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나 참 황당하다 못해 말이 안 나온다. 됐고 세아가 얼른 바꿔라. 내 아무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어도 할 말은 좀 해야겠다. 아유, 엄마 왜 그러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되지 왜 며느리까지 잡으려고 그래요. 제가 다 들을게요. 그리고 다음 주 주말에는 꼭 갈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음식도 하지 마시고요. 밥은 밖에 나가서 먹으면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음식을 많이 하셨어요? 그거 그냥 동네 분들하고 나눠 드시면서 잔치하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 갈 테니까. 저 오늘 장모님 모시고 다녀서 좀 피곤하니까 이만 전화 끊을게요. 오늘 일은 정말 죄송해요. 아들 녀석은 어이가 없게도 며느리에게 한마디 하려던 저의 시도도 모두 다 묵살시켜버렸어요. 정말 이게 내가 알고 있던 우리 아들이 맞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아들 녀석들 장가가면 다 지 마누라 편이라고 하지만 이건 결혼 초부터 해도 해도 너무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아들 부부에게 우리 부부가 푸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 섭섭하기까지 했죠. 남편한테도 이야기를 했더니 역시나 남편은 제 얘기를 듣자마자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찾아가 가만 안 둔다는 걸 제가 겨우 말려 진정시킬 수 있었죠. 그 뒤로 아들 부부는 다시 저희를 찾아왔어요. 이미 저희는 마음이 상한 뒤였기 때문에 저는 음식이든 뭐든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와서 알아서 뭘 먹고 가든 말든 신경도 안 쓸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와서는 저희를 푸대접했던 게 미안하고 양심에 찔렸는지 굉장히 사근사근 잘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지난번에 못 와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짜 오고 싶었는데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올 수가 없었어요. 됐다. 그 몸 안 좋은 정신에 친정엄마가 오니
또 외식해서 밥은 넘어갔나 보지? 저는 서운한 마음에 톡 쏘아붙였어요. 그랬더니 순간 며느리가 당황하더군요. 그건 저희 엄마가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셔서 잠깐 저 봐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 많이 서운하셨구나. 아유, 죄송해요, 어머님. 대신 저희가 오늘 나가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며느리는 정말로 미안했던 건지 저희한테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나 보다 싶어서 저희도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또 며느리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말았어요. 저희는 외식을 하고 기분 좋게 배를 채우고 나왔고 저는 기분 좋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아이고, 배부르다. 덕분에 만난 거 잘 먹었다. 오늘 토요일인데 너네 바로 올라가기 피곤하면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내일 올라가. 괜히 또 서울까지 올라가느라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의 가벼운 제안에 갑자기 아들이 며느리 눈치를 살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엄마, 저희 그냥 바로 올라갈게요. 내일은 또 내일 일정이 있어서요. 아, 그러냐? 그래도 피곤할 텐데 집에서 쉬었다가 내일 일찍 올라가지 그래. 오늘은 내려오는데도 일찍 출발하느라 피곤할 거 아니야. 아니면 잠깐 눈만 좀 붙이고서 좀 더 늦게 출발하던지. 졸음운전하면 큰일 난다. 저는 애들을 생각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는 정말 세상에 그런 황당한 말은 또 처음 들어봤네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실은 저 어머님 댁에 있는 게 조금 힘들어요. 아니,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그리고 또 두 분 집도 그렇고 돼지 냄새가 너무 나요. 그 똥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축사 관리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냄새가 너무 나서 같이 있는 것도 힘들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서요. 저희 그냥 여기에서 바로 올라갈게요. 아니, 뭐야? 우리한테서 냄새가 난다고? 세상에나, 그런 얘긴 처음 들어본다. 뭐, 다들 환경이 거기서 거긴데 이미 익숙해진 냄새일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정말 힘들어서요. 죄송해요. 그러니 저희 그냥 바로 올라가 볼게요. 저희는 도시에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머리가 다 아플 정도로 냄새가 심해요, 좀. 이해해 주세요. 며느리의 말에 저와 남편은 황당함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나 참 냄새가 난다니. 저와 남편은 그나마 어렵게 풀렸던 마음이 다시 상하려고 했어요. 아니, 저희도 모르게 냄새가 났을 수는 있지만 그걸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정말 당돌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냥 화가 나서 애들 보고 올라가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려는데 남편이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거 있죠. 그러냐? 그래. 우린 시골살이를 해서 그런지 전혀 몰랐다. 근데 애미야, 몰랐던 우리도 무지했지만 너도 참 무례하구나. 아무리 우리한테서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법이 어딨니? 그건 정말 무례한 거 아니냐? 참 별것도 아닌 걸로 결혼하자마자 너한테 마음이 자꾸만 상하는구나. 너도 우리도 함께 맞춰가야 할 부분이겠지만 약속이나 어른을 대할 때 방식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그리고 재우 너도 말이다.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어른 공경하고 항상 예의를 갖춰서 대하라고 가르쳤건만 장가 들자마자 이게 부모한테 무슨 경우냐? 됐다. 우리도 너네 집에 들이기 싫다. 우리는 집에 택시 타고 알아서 갈 테니까 너희는 그냥 여기서 집으로 올라가라.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저를 데리고 택시를 잡아 타고 왔습니다. 이때도 저는 아들이 우리 편을 들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정말 며느리의 남편이 되었는지 우물쭈물 쳐다만 보고는 그냥 저희를 보내버리더라고요. 며느리는 남편이 이야기하는 내내 인상을 찌푸리고 듣기 싫어하는 표정이 역력했고요. 참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변하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두 번째 만남 역시 기분 나쁘게 헤어지고 말았어요. 그 뒤로 저희는 아들 부부와 조금 거리를 두고 지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좀 느낀 것이 있었는지 그 뒤로는 또 갑자기 싹싹하게 잘 하더라고요. 거의 1년 동안을 한 번씩 집에도 찾아오고 사근사근 잘 대하는 게 나름 첫인상 그대로 찾아가는 것 같아 저도 남편도 예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저는 처음으로 생기는 손주가 너무나도 귀하고 예뻐 한 번씩 보러 서울로 올라가려고 했었어요. 거기다가 둘 다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가서 좀 봐주려고 했죠. 친정엄마도 있다곤 하지만 사돈도 일이 있을 수 있으니 한 번씩 가서 육아를 도와줘 보려고 했어요. 근데 매번 제가 간다고 할 때마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 제가 간다고 하는 날마다 병원을 가야 한다, 애가 상태가 안 좋다, 본인이 바빠서 안 된다 등등 다양한 핑곗거리를 대면서 못 오게 하길래 제가 한 번은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나도 우리 손주 좀 보고 싶다. 어떻게 애기 태어나고 한 번을 얼굴을 안 보여주니? 내가 올라가는 게 영 안 내키면 한 번은 좀 내려와서 아이 얼굴 좀 보여줘봐. 이 시아버지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눈치인데. 아, 네,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그이랑 이야기해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며느리는 탐탁지 않는다는 말투로 억지로 대답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또 얘랑 부딪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한 달 뒤에나 손주를 보여줬어요. 그것도 아기가 태어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었어요. 처음에는 산후조리에 아이를 생각해서 못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얘가 일부러 우리 부부에게 아이를 안 보여주는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것도 참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명절에도 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주고 싶어서 용돈도 준비해 놓고 선물도 준비를 해 놓아도 줄 수가 없었어요. 명절이나 언제든 내려오질 않았으니까요. 올라간다고 해도 그것도 또 역시나 핑계를 대며 안 된다고 했고요. 이때도 또 남편이 겨우 혼내고 혼내서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저는 이때부터는 며느리가 참 밉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앙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는 며느리도 아들도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미워지고 싫어지는 상황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거의 5년 이후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들 혼자서 집에 내려왔더라고요. 평소에는 전화도 잘 안 하고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올라간다고 해도 못 올라오게 하던 상황이었기에 갑자기 온 아들이 반갑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미운 마음이 있어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했죠. 여긴 갑자기 어쩐 일이냐? 그렇게 얼굴 보여달라고 할 때는 안 보여주더니만 아예 애미 애비랑은 연 끊고 살려는 거 아니었어? 아유, 엄마 왜 그러세요?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바쁘고 사정이 이래저래 많아서 올 수가 없었어요. 그쪽으로 모실 수도 없었고요. 이해 좀 해주세요. 뭐 이해는 맨날 우리 쪽만 해야 한다니? 됐다. 더는 말하기도 싫고 여기 온 이유가 뭐야? 그것도 혼자서. 아, 저 그게 혹시 아빠 어디 계세요?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안방에 가봐라. 방에 계실 거다. 아들은 남편이 있는 방으로 곧장 들어갔고 저도 저 아이가 왜 왔는지가 궁금해서 안방으로 같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하는 말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아빠, 저 사업하고 싶어요. 지금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 좀 있어서 이걸로 사업 좀 해보려고 했는데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저 사업 시작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딱 1억이면 됩니다. 뭐야? 너는 네가 필요할 때만 내가 네 부모냐? 어떻게 장가 들고 제대로 된 아들 노릇도 한 적 없으면서 다짜고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냐? 정말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1억이 어디 애 이름이야? 어디서 그 큰 돈을 함부로 달라 말아야. 아, 아빠, 정말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빌려주시면 제가 다달이 얼마씩이라도 해서 갚을게요. 그러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저 이제 처자식도 있는데 제대로 제 사업 꾸려서 진짜 가족들 남부럽지 않게 호강시키면서 살게 해주고 싶어요. 참나. 그래. 그건 가장으로서 참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너는 이미 자식으로서 다 틀려먹었어, 이 자식아. 네가 그동안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면 지금 그 돈을 그렇게 달라고 할 수 있겠냐? 됐다. 지금은 너한테 줄 돈 따위 없다. 남편은 아들의 부탁을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우리 아들이지만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집 필요할 때만 우리를 찾았거든요. 저도 남편의 말에 동의를 하고 그날은 그렇게 아들을 돌려보냈어요. 그 뒤로 남편과 상의를 하면서 그래도 자식이 사업을 한다고 하고 자기 처자식 먹여 살려 볼 궁리를 하는데 나 몰라라 하는 게 좀 마음에 걸리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들은 1억을 빌려달라고 했었지만 저희 부부는 깊게 고민을 한 끝에 5천만 원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자식한테 주는 돈 안 받아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줬어요. 대신에 남편이 돈을 주면서 이런 조건을 하나 내걸더라고요. 자, 내가 이 돈 주는 대신에 조건이 딱 한 가지 있다. 너 니네 엄마 무시하지 말어.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손주 얼굴도 보여드리면서 자식 노릇 톡톡히 해. 그거 안 지키면 나도 이 5천만 원 너한테 줄 수 없다. 아이, 아빠 당연하죠. 알았어요. 저희 이제는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찾아뵐게요. 정말이에요.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다 변해버린 건 아니었는지 그 돈을 받고는 착실하게 약속을 지켜나갔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 다 돈 때문이었다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죠. 그 뒤로 아들은 조용히 사업을 시작한 듯 했는데 뭔가 잘 풀리지 않는지 한 번씩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남편도 자꾸 주면 습관이 될까봐 주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제는 며느리까지 합세를 해서 저희한테 대놓고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죠. 이들 눈에는 저희가 돈으로 보이는 건지 명절 때마다 돈 얘기를 꺼냈고 수시로 전화를 해서는 돈을 빌려달라고 난리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할 때는 상당히 단호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죠. 그랬더니 글쎄 그때부터는 명절 때마다 다시 발길을 뚝 끊고는 완전히 삐져가지고 부모고 뭐고 없는 듯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아들을 이렇게 키웠었나 싶을 정도로 근심이 되는 거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들 부부에게 호구처럼 돈을 퍼다 주면서까지 삐진 걸 풀어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냥 삐진 채로 냅뒀어요. 그러다 저에게 아주 큰일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남편과 모내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심장이 아프다면서 심장을 부여잡고는 확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다행히 같이 일하고 있던 인부들이 와서 응급처치를 했고 119도 금방 불러서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곧장 아들에게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더욱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해야만 했죠. 아들, 아들아, 아빠가 쓰러지셨다.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아프다면서 쓰러져 버렸어. 이를 어쩌냐, 이를 어째. 네 아빠 잘못되면 우리 어떡하냐. 아들, 나 지금 너무 무서워서 그러는데 좀 내려와 주면 안 되겠니? 저는 아들에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고 당연히 저의 말을 듣고 놀라서 올 줄 알았던 아들에게서 감히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돌아왔어요. 아,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거길 왜 내려가요? 자식으로도 생각 안 하는 아버지를 제가 왜 보러 가야 하는데요? 엄마도 아빠한테 저한테 돈 좀 줘봐라 한번 말이라도 찔러본 적 있어요? 그것도 안 하시면서 지금 저보고 자식 노릇하라고요? 어이가 없네요. 평소 자식한테 잘했으면
그런 꼴도 안 당하셨겠죠. 죄송하지만 저는 돈 버느라 바빠서 못 갑니다. 그리고 아빠 그렇게 쓰러져 버린 거면 갈 때 다 된 거예요. 재산이나 저한테 잘 물려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럼 장례식은 갈 테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을 하는 아들을 보면서 저는 경악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남편이 쓰러진 것도 충격적인 일인데 거기에 4배로 낳고 사랑해서 키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우리 남편이 살기를 바랬습니다. 다시 눈을 떠서 이 정신 못 차리는 아들을 혼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바람이 먹힌 건지 남편은 바로 수술을 했는데 그게 잘 되어 나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하게 눈을 떴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남편은 눈을 뜨자마자 누구부터 찾았는지 아세요? 바로 그 쓰레기 같은 것도 자식이라고 아들 먼저 찾더군요. 여보,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 당신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랬지? 근데 애들은 안 왔어? 참 쓰러지기 직전에 웃기게도 우리 아들놈이 생각나더라고. 당신 전화 안 한 거야? 전화 안 하기는 찾지 마요, 그놈. 그 나쁜 놈. 아주 그냥 배은망덕한 놈. 저는 다시 한번 아들의 악한 행동이 생각나서 모든 상황들을 남편에게 설명을 했고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강인했던 사람이 뒤돌아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눈물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면서 후회와 분노가 섞여 있는 듯 했어요. 그 뒤로 남편은 몸을 잘 회복을 해서 퇴원을 했어요. 저는 일부러 남편이 퇴원을 했다는 것도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두 부부에게는 아들은 없는 존재나 다름없었어요. 근데 남편이 퇴원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아들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 아빠 어떻게 되셨어요? 뭐 가망 없대요? 말 좀 해보세요. 예끼 나쁜 놈아. 지금 너네 아빠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 확인하려고 전화했냐? 왜? 살면 어쩌고 죽으면 어쩌게. 다 죽어도 너한테 줄 돈은 없으시댄다. 죄다 사회에다 환원하고 죽겠다고 하셨으니까. 다신 전화하지 말어. 아예 영 끊어버리자고 아빠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다신 연락하지 마. 저는 아들에게 화만 잔뜩 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편은 그 뒤로 자식에게 물려줄 돈은 없다면서 남편이 죽으면 저에게 돈을 다 준다고 했고 저마저도 죽으면 그 돈은 모두 사회에다가 던져놓고 죽기로 서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통화를 한 뒤로 둘이서 적적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며느리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는 막 깜짝 놀란 사람처럼 헐레벌떡 들어오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 이제 알았잖아요. 아니, 남편이 오늘 아침에서야 저한테 아버님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아버님 좀 어떠세요? 아직도 많이 안 좋으세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남편은 탐탁지 않게 쳐다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오긴요? 아버님 걱정돼서 달려왔죠. 지금은 괜찮으신 거예요? 쓰러지셨었다면서요. 됐다. 괜찮다. 신경 쓸 것 없으니 올라가 봐. 아이, 제가 어떻게 올라가요? 여기 우리 어머님, 아버님, 손주도 데리고 왔으니까 손주 보면서 좀 쉬고 계세요. 제가 얼른 밥 차려드리고 집 청소도 싹 해드릴게요. 며느리는 막무가내로 손주를 들이밀더니 갑자기 저희 집 청소와 식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이틀을 집에 있더니 이틀째 밤이 돼서야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어머님 손주 너무 예쁘죠? 아버님, 다시 새 인생 사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우리 손주 못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슬프진 않으셨어요? 그런 게 어딨냐?
이미 난 자식이고 뭐고 다 없는 사람으로 치고 살기로 했는데 그딴 거 전혀 없었다. 에이, 아버님도 참 말씀 서운하게 하신다. 왜 아버님이 자식이 없어요? 이렇게 자식도 며느리도 손주도 버젓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님. 저희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실은 그이 지금 회사가 어려워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뭐야? 결국 또 돈 얘기냐? 너네는 어찌 된 게 우리만 보면 돈 얘기밖에 못해. 할 얘기가 그렇게 없는 거냐? 어? 정말 너무한다 너네. 어떻게 인간들이 이래? 아버님, 지금 그이 오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진짜로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요. 며느리는 본격적으로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는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서 보다 못해서 며느리를 확 떼어서 버리고는 말했어요. 야,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니네 같은 짐승들은 우리가 키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당장 나가라고. 아직은 큰 무리를 하면 안 되는 남편을 대신해서 제가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를 쫓아내려고 했고, 그때 딱 아들이 도착을 했는지 큰 소리가 나는 걸 밖에서 듣고는 헐레벌떡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내가 며칠 전에 그런 건 진짜 객기였어요, 객기. 다 진심 아닌 거 아시잖아요. 나 정말 돈 필요한데 엄마랑 아빠가 나 몰라라 하니까 그래서 나도 서운해서 그랬다고요. 뭐? 서운해서 그래? 서운해서 아빠가 죽든 말든 상관없고 재산 주면 그때 장례식이나 오겠다고 그따위로 이야기를 한 거냐? 너 참 사람이 덜 됐구나. 우리가 널 잘못 키워도 한참을 잘못 키웠어. 다 필요 없다. 너네한테 줄 돈 없어. 이 생각 절대 안 바뀌니까 썩 꺼져. 남편은 아이들에게 아직 약한 몸으로 화를 냈고 이러다간 또 남편이 일치르게 생겨서 저는 얼른 주방으로 가서 큰 볼에 물을 잔뜩 담아서는 아들 부부에게 확 뿌려버렸습니다. 차가워.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냐?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는 말 못 들었어? 꺼지라고. 너네한테 줄 돈 없다고. 저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아들 부부에게 소리를 쳤죠. 그랬더니 이제는 또다시 돌변을 해서는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에이 진짜 퇴! 더러워서 진짜. 됐습니다. 저도 그럼 더는 엄마 아빠 볼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이 똥내나는 지겨운 집구석. 가자 여보. 아들은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소리와 함께 방에서 자고 있던 손주를 안고는 며느리와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아들의 모진 행동을 보고는 저게 정말 내 아들이 맞나 싶어 남편을 부둥켜 안고는 한참을 울었네요. 남편도 우리 아들이 어쩌다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정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아들과는 전혀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의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 뒤로 저희 부부와 아들 부부는 전혀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았고요. 근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았더니 그건 다름 아닌 1년 동안 소식이 없던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얼마나 피폐하게 살았는지 목소리가 쩍쩍 갈라져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화를 해온 내용도 참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 저 아들이에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저 사업 쫄딱 망했습니다. 엄마 아빠 집에서 그렇게 나와서 몇 개월 안 돼서 망했는데 글쎄 애엄마가 애 데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 있죠? 그 뒤로 직원들 월급 해결 못해서 지금은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제가 진짜 너무 외롭고 힘든데
엄마 아빠한테 한 행동 때문에 염치가 없어서 전화를 못하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엄마. 진짜 내가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요. 사실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 그 여자가 자꾸만 엄마 아빠 집에서 냄새 나서 못 가겠다고 하고 뭐만 하면 돈 좀 받아오라고 하고 실은요. 그때 아빠가 준 5천만 원 그것도 내 사업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여자 일하던 미용실에 지분 받고 투자한다고 그래서 들어간 돈이었어요. 나는 정말 땡전 한 푼 없이 맨 땅에 헤딩하는 격으로 사업 시작한 건데 이렇게 망해버렸어요. 엄마, 나 진짜 어떡해요?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저는 아들의 전화를 들으면서 어떠한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계속 나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또 완강했어요. 아들이 다시 제대로 정신을 차리기 전까지는 아들을 절대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아들에게 전화가 왔길래 이번에는 아버지한테 와서 직접 사죄드리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또 찾아왔더라고요. 아들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얼굴에 수염은 잔뜩 나 있고 옷은 후줄근해 보기가 다 안타까울 정도였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미쳤었어요.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아빠, 정말 저 다신 사업이고 뭐고 손 안 댈게요. 그러니 저 다시 아들로만 좀 받아주세요. 저 다시 예전처럼 효자로 살게요, 아버지. 사람 변하는 거 한순간이라고 하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오는 건 한순간이 아니라 훨씬 더 먼 길을 돌아야 하는 법이야. 나는 이제 네 말을 도저히 못 믿겠다. 다시 내 아들로 인정받고 싶으면 어디 3년 동안 노력해봐. 네가 진짜 변했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내 아들로 다시 받아주마. 지금은 어림도 없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집에서 나가라. 남편은 여전히 완강하게 아들을 매정하게 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안타까웠지만 남편의 심정이 이해가 되었기에 아들에게는 우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도 아들은 여전히 힘든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일절 돌아보지 않았어요. 가끔 저한테는 전화가 와서 100만 원만 도와달라, 200만 원만 보내줘라 하고 있는데 저도 그건 받아주지 않고 있네요. 또 돈을 주면 다시 정신 못 차리고 남한테 의지만 하고 괴롭힐 것이 뻔했기에 일절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짠하고 아픈 건 사실이네요. 그래서 가끔씩 아들이 혼자 사느라 새로 들어간 집으로 반찬들은 보내주고 있어요. 아들은 이미 이혼을 해서 위자료도 그 여자한테 집이고 양육권이고 뭐고 죄다 뜯기고 빈털터리가 돼서 지금 완전히 폐인처럼 지내고 있네요. 근데 나중에 아들한테서 또 들어보니 제 며느리였던 그 여자도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 둘을 소개시켜줬던 지인을 통해서 그 여자가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해 이혼 당시 받아간 위자료랑 집값을 싹 다 날려먹고는 투자했던 미용실도 망해서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걸 들으며 본인들 둘 다 우리한테 잘못했던 것들을 다 벌받고 있는 것 같다며 또 한 번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우리한테 잘못을 할 때는 밉고 천벌이라도 받았으면 했지만 막상 자식들이 이렇게 되니까 참 마음이 안 좋네요. 여러분, 저나 남편은 여전히 우리 아들을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이 맞는 걸까요? 아님 너무나 매정한 걸까요? 하루하루 고민이 많아지는 요즘이네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제발 정신 차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당분간 용돈은 넣어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남편 말대로 3년은 지켜보고 다시 옛날에 우리 아들로 돌아오면 그때나 다시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저나 남편이 이번에 받은 상처가 너무나 크거든요. 여러분, 자업자득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아들과 그 며느리였던 아이는 지금 자업자득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해도 무서운 줄도 모르고 썼던 결과 자만과 오만으로 이루어져 있던 그들의 삶은 이렇게 내리막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데요. 부모로서 보고 있기에 안타깝지만 또 부모이기에 뒤에서는 응원하며 넘어져도 보고 다쳐보고 하는 과정을 온전히 그 아이들이 스스로 겪으며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희는 여전히 우리 아들이 온실 속의 화초가 되길 바라고 있지 않거든요. 부디 저희 부부의 선택을 응원해 주시길 바랄게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